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과연 공정한 게임을 같이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좁은 의미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건 공정하지도 않아요. 그게 과연 공정일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응모조차 못할걸요? 서류를 내면 휠체어를 탔어, 탈락. 말을 못해, 탈락.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탈락. 외국인이야, 탈락. 혼혈인이야, 탈락.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죠? 저는 농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이야기꾼의 선천적 자질이라고 굳게 믿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이길보라라고 소개를 하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들을 하면서 연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대상화라고 생각해요. 80년대생은 이래, 70년대생은 이래, 60년대생은 이래, 50년대생은 이래 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자꾸 윗세대는 아랫세대를 자꾸 규정하려고 하고 90년대생이 온다, 00년대생이 온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세대가 출현한다라고 기성 언론에서 그 세대들을 그렇게 대상화를 했을 때 누가 대상화가 되고 누가 목소리를 빼앗기고 누가 더 많은 지면을 갖게 되며 누가 목소리를 얻게 되는가를 더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분석하려고 하고 알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지만 절대 마이크는 주지 않거든요. 알고 싶어 할 때만 마이크를 주고 그렇게 규정하면 규정할수록 그 사람들을 아마 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프레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임명목 작가가 뭐 탈가치 세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 저처럼 가치를 너무너무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럼 90년대생에 못 들어가는 것인가? 그럼 그 프레임에 누가 들어갈까? 누가 들어가지 않을까를 계속해서 이렇게 구분하다 보면 이게 정말 되게 의미 없는 게임이라는 거죠. 조금 더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90년대생의 어떤 성향이라고 부르는 것은 9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그 사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경험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성향 같들을 갖게 되는 것 뿐이지 그게 정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일까? 라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진짜 배우고 싶은 배움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갔는데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학에 가고 필요하던 대학원에 가고 필요하다면 학교 밖에서의 공부를 하는 식으로 제 배움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저는 동시대 여성들 예를 들어 90년대생 학생들과 계속해서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제 옆에는 항상 저보다 9살 많은 사람도 있고 10살 많은 사람도 있고 15살 많은 사람도 있고 20살 많은 사람도 있고 저보다 10살 이상 어린 사람들도 제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저는 같은 경험을 하면서 지나왔기 때문에 85년생 여성의 경험과 내 경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에 맞춰서 우리가 91년생이 같이 학교를 다니고 90년생이 학교를 같이 다니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사실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성별, 그리고 막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서 과연 그거를 딱 무자르듯 나눠서 다른 경험들을 한다. 내 여성의 경험이 위에 있는 여성의 경험과 다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저는 정말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네덜란드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외국에서 체류를 했었는데요. 이전에 이제 저는 항상 숏컷을 되게 오래 했었고 삭발도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한국 사회 여성으로서 하면 안 되는 머리 스타일들을 예전부터 하고 다녔었는데 이전에 제가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다닐 때 막 사람들이 막 제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막 깜짝깜짝 놀라고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나 한국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해 질문을 덜 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완전히 변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질문들을 하면 이제는 무례하다. 그런 질문들을 하면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투 이후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질문들을 하기가 약간 다들 주저.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 어떤 조금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청년 세대들이 사실 사회 전반적인,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정말 사회의 많은 곳들 그리고 어떤 결정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자리에 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됐으니까 청년 세대가 이제 뭔가 자리를 이렇게 잡을 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청년 세대의 기준은 무엇이며 이게 약간 물려주듯이 약간 세대 이후로 물려주듯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말 너무
올드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세대별로 이제 30대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 일 그만두시고 정년 퇴임하시고 은퇴 생활을 보내세요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의 갈등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레타 툰베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기후위기 너무 심각하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가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레타 툰베리가 왜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가? 왜 환경부 장관이 되지 못하는가? 사실은 이거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거나 10대 아이들이거든요. 이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라고 정말 너무너무 진지하게 고민하는 세대들이 제 뒤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주거나 혹은 어떤 거를 정말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왜 주지 못할까? 왜냐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앞으로의 지구를 살아갈 텐데 왜 우리는 그래 너희들은 공부를 해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10대가 적절한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정말 당사자 정치를 할 수 있는 너무 주요한 어떤 위치성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권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이 20, 30대가 이제 권력을 잡아야 할 때니까 과연 세대로서 그렇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연공제라고 하는 거, 어떤 서열제라고 하는 거, 나이에 따른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논의를 지금 정말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20, 30대는 계속 기다려왔거든요. 나한테 자리가 주어지기를, 나한테 정규직 자리가 주어지기를, 사람들이 어서 은퇴해서 내 안정된 자리가 주어지기를 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10대에게 그런 자리를 주자라고 하면 화가 날 거예요. 지금 정말 20대 그 민주당의 그 청년 대변인에게도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대학생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대변인을 하니까 그 대변인 자리를 하고 싶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금 화가 났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이것들이 결국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순서인데 왜 나한테 순서를 안 줘요? 라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세대별로 나이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일을 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 30대지만 제가 적절한 능력이 있고 제가 너무 잘할 것 같으면 저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나이 제한에 걸려서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정말 모든 걸 헌신을 다해서 이 지금 30대 에너지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인데 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될까? 오히려 그게 이 사회를 더욱더 올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 다 억울해요. 근데 이 억울한 감정이 어디서 오느냐? 이미 불평등의 어떤 조건들이 정말 바꾸기 되게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경쟁을 요구받고 경쟁에서 남들을 탈락시키고 내가 그 위로 올라가야 함을 강요받는 이 사회에서 살아갔을 때 억울한 감정을 갖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30 남성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2030 여성도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성소수자도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도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화났고 억울하고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하면 편히 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 억울한 감정들을 평생 갖고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또 동시에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만 다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 너무 억울해. 나 어렸을 때부터 공부 진짜 열심히 했고 나 어렸을 때부터 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나한테 어떤 자리도 없고 나 비정규직이고 나 열심히 해서 교사 됐는데 아직 정규직 자리가 없어서 왜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다 이제 자리가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고 학생 수들은 줄고 있으니까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학생들이 이제 교사가 되어서 이제 교직원이 되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기간제 교사 자리만 있고 정규직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사실 엄청난 그래서 문제들이 있죠. 왜냐면 교사들은 너무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자리가 없어. 근데 이 사회 안에서 여자들이 왠지 많이 되는 것 같아. 너무 역차별이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는 그 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를 주지 못하는 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왜 이 안에서 자리가 없느냐, 이 자리를 왜 이렇게 나눠 가지지 못하느냐. 그러면은 사실은 선생님들을 다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들 빨리 정년 퇴임하시고 알아서 여생을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해결 방법일까? 그것도 또 정확한 해결 방법은 아닐 거거든요. 연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나가기 전까지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그건 앞으로도 더 심각해질 거예요. 심각해지고 모든 분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랬을 때 과연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제의 해결 방법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파일을 다시 한번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타인을 상상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20, 30대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과연 젠더 갈등 문제 하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안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젠더 갈등이 가장 커 보이기 때문에 젠더 갈등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안에는 여전히 얘기되지 않은 수많은 예를 들어 누군가를 차별하는 문제, 장애인 차별 문제 여전히 있고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문제 여전히 있고요. 이 안에서 예를 들어 계급적으로 차별하는 문제가 여전히 산적되어 있는데 젠더 갈등이 사실 가장 커 보이고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우리가 젠더 갈등이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서 풀었는데 나머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말 타인을 상상하는 노력이 없으면 정말 이 모든 문제를 저는 절대 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것에 대해서 여성들은 왜 당대표를 하지 못하는가? 30 여성들은 왜 당대표? 20 여성들은 왜 당대표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박성민 비서관에 대해서는 왜 그런 댓글이 달리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분노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던져야 하고 사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저는 이 현상은 여성 혐오거든요. 여성이 너무 중요한 자리를 갑자기 20대 새파랗게 어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여성 혐오거든요. 그건 여성 혐오예요. 그냥 뭐 자질이 부족하다 어쩌고저쩌고 아직 일 안 해봤잖아요. 이제 일 시작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질이 부족한지 왜 그 사람이 발탁된 건지 그 안에 구조들을 통해서 발탁이 됐겠죠. 일을 시켜보고 일을 한번 해보고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지금의 어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저는 그냥 명백한 여성 혐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남성이었다면 훌륭해. 2030 남성을 역시 이렇게 뽑아가지고 비서관으로 뽑아서 역시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걸요? 역차별이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언제와 비교하면 이것은 역차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만 보고선 이건 역차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우리가 그 비교 기준을 정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정의로운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라고 잡았을 때 역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 거예요. 페미니즘의 리부트 이전 사회, 여성이 너무 불공평한 위치에 있었던, 지금도 여전히 전 불공평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성 플러스 그리고 이건 남성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배제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좀 편하게 살아가는 사회였던 거거든요. 그 사회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이 역차별인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은 온전한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은 곳을, 더 멀리 가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평등할 수 있는 이 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거는 역차별도 아니에요. 근데 남성들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남성이라서 차별을 당하다니. 역차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여성들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내재화되어 있고 그건 여성뿐만 아니라 소수자들, 사회 소수자들,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어떤 노인, 이런 사람들은 차별당하는 경험이 너무 익숙해서 말도 안 하거든요. 미안하지만 역차별이란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농인들은 역차별이란 말을 아무리 해도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왜냐면 수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음성 언어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낼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누가 담아주나요? 그냥 역차별이라고 하면 역차별이구나 생각하겠지만 뭐랑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냐는 거죠. 그런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인가에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백래시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맞을 수 없거든요. 저의 말이 지금 저는 이렇게 제 의견을 말하고 있지만 제 의견이 옳은 의견이 아니에요. 100% 맞는 의견이 아니라 이건 제 의견이에요. 이길보라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건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각자의 의견을 던졌을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논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무서워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어떤 한 사람의 목소리만 과다대표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저는 가장 무섭다고 생각해요. 이 백래시가 모두를 다시 침묵하게 만들 때 어떤 사람들은 바로 권력을 갖게 됐겠죠.
이 목소리가 제일 중요해 하면서 이 목소리가 90년대생을 대표하는 목소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담론을 끌어가겠죠. 권력을 이용해서 담론을 끌어갈 텐데 저는 이 현상이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목소리들, 당사자 정치, 그리고 당사자 정치뿐만 아니라 대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신 정치하는 거잖아요. 어떤 뜻을, 이 국민들의 뜻을, 시민들의 뜻을 국회의원으로서 대신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대신 정치할 때 이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존재해야 되고, 이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했을 때 이 사회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당사자 정치, 뭐 너무 시끄럽다, 이 사람들 목소리 왜 자꾸 주목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인간이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끄러워. 장애인들이 나와서 왜 이렇게 휠체어 타고 다녀? 장애인들이 왜 이렇게 버스를 막 막아? 장애인들이 왜 버스를 타려고 해? 왜 나와서 이제 여성들이 뭐 시끄럽게 마이크를 잡아?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역차별이에요. 처음부터 이 출발선상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예를 들어 이제부터 경쟁한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를 선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정보 자체를 정확하게 문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공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있어요. 미안하지만 있어요. 수어를 사용하는 저희 엄마 아빠는 이준석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사회가 왜 그렇게 공정에 대해서 떠들고 청년 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모르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이 어떤 뉴스들, 어떤 사회의 어떤 담론들이 그 사람들의 언어로 통역되지 않아요. 정확한 수어 통역으로 제공되지 않고, 수어 통역도 질이 낮아서, 수어 통역이 질이 높지 않아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이 과연 공정한 게임을 같이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 그 선에조차 진입도 못해요. 맨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학교에 가지 못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책을 읽지 못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뉴스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과연 공정한 게임일지 저는 정확하게 묻고 싶고요.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게임을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게임을 처음부터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간 다음에 고등학교가 끝나면 이제 대학을 가고, 처음부터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이 이 프레임 안에 있는 공정인데, 이 프레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같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의미의 공정과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좁은 의미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건 공정하지도 않아요. 그게 과연 공정일까요? 농인들에게 공정하고, 성소수자에게 공정하고, 혹은 뭐 시각장애인에게 공정하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에게 과연 공정한 게임일까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응모조차 못할걸요? 서류를 내면 휠체어를 탔어, 탈락. 말을 못해, 탈락. 내 말을 못 알아들어, 탈락. 외국인이야, 탈락. 혼혈인이야, 탈락.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게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죠? 수어는 사실은 수어를 알고 있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수어의 질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왜 수어의 질에 대해서 농인들은 알고 있을 텐데, 농인들은 왜 이걸 한마디도 안 한 거지? 농인들은 왜 기사를 쓰거나, 농인들은 왜 수어 통역의 질이 형편이 없다고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걸까? 그러니까 사실 농인들은 그럼 수어 통역사를 통해서 발화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발화할 수 있지? 자리가 없고요. 일단 농인들은 그런 권력을 가지지도 못했어요. 농인들이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서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달라, 혹은 수어 통역사를 어떻게, 어떤 구조로, 어떤 방송으로, 어떤 크기로 내보내달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요.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잘 통역할 수 있는 수어 통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악순환인 거거든요. 그리고 농인들은 제일 중요한 건 수어 통역의 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컴플레인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없이 살아왔고, 내가 차별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우리들이 이 어떤 이야기를 왜 이제야 처음 들었는가, 이걸 정말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처음 들었지? 수어가 기호화된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면 이걸 해서 전 국민이 이걸 알지만,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수어를 아나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농인들 만난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걸 해서 농인들에게 혜택이 갔나요? 농인들의 삶은 변한 게 미안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수어는 3차원과 이 그러니까 움직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정확히 말하면 덕분에라는 수어가 아니라 존중하다, 존경한다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해야 존경의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뜻도 없어요. 덕분에란 뜻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어가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인가 보다, 어떤 그런 이미지로만 만들어진 언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수어를 확산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수어를 고정관념 안에 사실은 박제시켜 놓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부는 그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서 이 수어를 기호화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큰 캠페인, 어떤 전국민적인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캠페인을 만들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게 농인의 삶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었죠. 너무 기본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발언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모두가 말할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고요. 그게 사실은 뭐 작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저희 엄마와 아빠와 같은 농인들일 수도 있고요. 그 농인들이 배울 권리, 그 농인들이 배워서 말할 권리, 그 농인들의 말이 사람들에게 들릴 권리, 이건 수어통역과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의 정치를 진짜로 할 수 있는 권리.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상 농인 국회의원 탄생한 적 없거든요. 농인들의 이야기는 항상 묻혀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들려야 하는 들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정말 시스템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농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 장애인도 크게 하면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 소수자도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공론의 장도 열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결국 저는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그 발언은 그냥 모든 인간이 평등하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언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차별하는 거거든요. 나의 권리를 너한테 줄 수 없어. 왜냐면 넌 말을 못하니까. 왜냐면 넌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왜냐면 너는 나랑 피부색이 다르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이 평등하기 위한 어떤 테두리를 만드는 것, 안전망을 만드는 일인데요. 우리가 최소한 여기까지는 하지 말자. 왜냐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밀치지 않고 잘 살기 위해서 최소한 이만큼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최소한의 약속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사실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되거든요. 더 선행을 베풀고, 더 남들에게 더 타인을 상상하는 노력을 하면서 이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당제를 폐지하자는 건데요. 또 아까도 했던 얘기처럼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 기준, 옛날 기준. 옛날엔 남성들이 진짜 잘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역차별을 당해.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해외 사례 혹은 외국의 사례, 여성 할당제를 도입했던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례들이 더 많이 소개되면 좋겠어요. 그건 사실은 또 시민의 역할이기도 해요. 언론의 역할이고 시민단체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소개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몸으로 겪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아직 몸으로 겪지도 못했고 몸으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예를 들어 남성도 우리가 2030 남성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2030 남성 안에서도 수많은 정체성이 있거든요. 언론이 말하는 2030 프레임 안에, 2030 남성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남성도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 그리고 언론이 말하는 그 2030 남성들의 자리를 찾아주는 것 역시 우리가 할당제를 통해서, 그건 여성 할당제뿐만 아니라 성소수자 할당제, 장애인 할당제, 외국인 할당제, 이주노동자 할당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을 때 이 모두가 정말 조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시스템을 결국 바꿀 수 있는 것도 사람들이고 시민들이고,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도 결국 시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변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 시스템은 최소한의 약속을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잘 기능할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수정하고 수정 요청을 보내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건 결국 우리 개개인의 몫이란 거죠. 그 개개인이 누군가 시민일 수도 있고요. 평범한 시민일 수도 있고, 누군가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일 수 있고, 누군가는 기업에서 일하고, 누구는 언론사에서 일하고, 누구는 국회에서 대의정치를 하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누군가는 대통령으로서
서비스를 하는 직업인 거예요. 사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표를 줬고 그 사람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치라는 것이 어려운 말, 국회에 너무 높은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고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치다. 아니면 이 사회의 높은 클래스라고 하는 높은 계급에 있는 상위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이 정치다. 라고 우리가 또 흔히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진짜 사회적 소수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가장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 오늘 어떤 국회의원이 가서 내가 오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대신 얘기해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정치인 혹은 국회의원 아니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역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똑똑해서, 나보다 말을 잘해서, 나보다 뛰어나서 저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런 능력이 있어서 거기 가서 내 의견을 대표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이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 역시 또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제 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 정치인은 정치를 잘할까 못할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아웃시키거나 그 사람을 그 자리에 계속 앉히거나 라는 결론밖에 도출하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좋은 정치인, 정치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길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게 되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린 질문을 하는 법을 다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기의 방식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책을 쓰는 일을 통해서 전 저만의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조금만 유명해지고 조금만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나타나면 정치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나중에 정치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왜 거기에 위계가 은근히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치하셔야 된다, 나중에 국회의원 하셔야 된다, 나중에 꼭 대통령 하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제 자리가 가장 충분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더 높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꼭 여의도로 가는 것이 여의도로 가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에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저는 제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정치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 나는 정치적인 인물이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고 책을 쓰는 일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충분히 나만의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지금은 얘기하고 싶어요. 별로 안 달라졌어요. 그리고 전 촛불 집회 때 알았어요. 촛불 집회 때 사람들이 바꾸고자 하는 사회가 내가 바꾸고자 하는 사회랑 조금 다르구나.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도 우리 엄마 아빠의 목소리는 대변되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경험했고요. 그러면서 좀 저는 냉소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냉소하면 결국 사회를 바꿀 수 없거든요. 시스템을 바꾸는 건 결국 그 시민들의 역할이고 개개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까라고 고민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정부란 건 있을 수 없어요. 완전한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 인간이 완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완전한 정부를 만들겠어요. 완전한 시스템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이상을 향해서 더 나아갈 것인가를 계속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촛불 이후에 감독님의 삶이 어땠는지, 이 정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지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정부가 했던 일들이 있고 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죠.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정부를 마무리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저희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실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이런 결과가 도출됐어. 그럼 그 다음 실험에서는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런 선례들이 있었으니까 이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또 다른 결론을 한번 도출해볼까? 라는 실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정권에서 배웠던 것,
것을 정확하게 잘 인지하고 바라보고 그 경험을 가지고 다음 정부에서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그 책을 읽고 지금 우리가 이어 말한다 라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저 옆에 이제 2030 청년들이 존재하고요. 그 청년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어 말한다. 우리는 신문에 칼럼을 쓰지 않고 우리는 이길보라처럼 이렇게 인터뷰를 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 말하고 있다. 라면서 이제 자기만의 액션을 벌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엔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포착해서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이 그거고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낼 거예요. 모두가 이준석처럼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이준석처럼 정치인이 될 필요도 없고요. 제가 정치인이 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제가 제 영역에서 계속해서 저만의 말하기를 할 것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주목하고 목소리를 줄 것인가? 누구에게 지면을 줄 것인가? 누구에게 펜자루를 쥐어줄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좀 발굴해주고 같이 가고 이 사람들이 또 같이 놀 수 있는 판을 같이 짜는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